안녕하세요. 전 결혼 7년 차 30대입니다. 요 며칠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길래 갑자기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맞이랍니다. 아래로 남동생이 있는데 어릴 적부터 차별이 심했다고 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에는 맞이를 너무 우대하는 집인가 싶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남동생에게 애정이 모두 쏠린 집안이었어요. 시부가 돌아가셨을 당시 남편이 군대에 있었고 그때 의지가 되었던 것이 시동생이다 보니까 시모가 시동생에 대한 애정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결혼을 할 때는 저희의 결혼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시모가 생각이 납니다. 시댁에서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되면 시모는 시동생만 챙기기 바빴어요. 어머님, 이거 전복인데 드셔보세요. 싱싱한 거라서 사왔어요. 요새 통 기운도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님 드시라고 많이 사왔으니까 많이 드세요. 남편이 어머님 걱정 많이 했어요. 요 며칠 입맛도 없으시다고 하셨다면서요. 밖에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하다가 괜히 밖에 나가면 기운 더 빠지실까 싶어 집에서 상 차렸어요. 괜찮으시죠? 얼른 기운 차리세요. 아유,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통 입맛이 없네. 전복은 우리 승규가 좋아하는데 승규야, 많이 먹어라. 너 전복구이 좋아하지 않니? 형수님한테 구워달라고 할까? 얘야, 저기 냉장고에 버터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전복 남은 거 버터에 좀 구워줘. 저번에 보니까 잘 먹더라. 너랑 승우야 밖에서 이것저것 둘이서 많이 먹으러 다니겠지만 승규는 나 생각하느라 맨날 집에서 나랑 밥 같이 먹고 그러니 승규도 좀 챙겨줘라. 어머님, 승규 도련님도 밖에서 잘 먹고 다녀요. 그보다 어머님이 걱정이죠. 안 그래도 남편이 어머님 건강검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던데 이번에 다녀오셨어요?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다녀와요. 간 김에 수면 내시경도 하고 이것저것 싹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번처럼 시간 없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저랑 같이 다녀와요. 됐다. 나 건강해. 그나저나 순규가 좀 살 빠진 것 같지 않니? 얘가 요새 운동한다면서 통 잘 먹질 않아가지고 살도 쭉쭉 빠지고 영 기운이 없어. 안 되겠다. 나보다는 승규가 건강검진 해야 될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요새 꿈자리도 뒤숭숭한 게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 안 그러니 승규야? 너 저번에 어디 아프다고 했잖아. 아, 엄마, 그거 괜찮아. 그냥 몸살 난 거야. 안 그래도 나도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데. 형수, 나도 건강검진 예약 좀 해줘요. 나도 검진 좀 받게. 엄마, 요즘 내가 운동해서 그런가 통 기운도 없고 그러네. 나 어디 진짜 아픈 거 아니야? 이번에 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진 한번 받아볼까? 형수, 저번에 엄마 건강검진 예약하려고 했던 거 거기 아직 예약 안 했죠? 그거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어머님 검진 받으려고 한 건데 왜 도련님이 가서 해요? 그리고 도련님 건강하시잖아요. 건강 챙기시느라 술도 안 하시고 운동도 꼬박꼬박 하시고 밥도 이렇게 잘 드시는데 도련님보다는 어머님 건강검진을 해야죠. 어머님 요새 살도 너무 빠지셨고 기운도 없으시잖아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검진 받으러 가요.
난 됐고, 우리 순규나 해줘라. 나야 그냥 동네 의원에서 받으면 되는데, 얘가 몸이 안 좋다고 하잖니. 주변에서 보니까 매일 운동하고 열심히 살아도 암 걸리고 아픈 사람들 많더라. 그게 겉으로 보는 거랑 다른 거더라고.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막내 검진받게 해줘. 그거 아직 남아있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나보고 가라고 한 거잖아. 그거 순규로 예약해다오. 처음에는 시모가 왜 이렇게 시동생에게 애틋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리 시부가 돌아가셨을 때 남편이 군인이라 계속 곁에 있어줬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동생도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시동생은 시모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시모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남편의 말로는 어릴 적부터 자신과 비교 대상이었던 시동생이 시모는 안쓰러워 그러는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공부도 잘했고 탄탄한 기업에 입사해서 한 곳에서 쭉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시동생은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한동안 못했고 겨우 취업을 하고서도 계속 이직을 했었거든요. 그 때문인지 시모는 남편이 승진을 할 때도 시동생이 기눌릴까 걱정하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말도 하셨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저희 남편 승진했어요. 사내에서도 빨리 승진했다면서 다들 엄청 축하해 주더라고요. 남편이 이번에 승진 시험도 잘 보고 거래도 잘 체결해가지고 승진하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님, 주말에 시간 내세요. 저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남편이 회사에서 받은 상품권 있다면서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아유, 큰 것만 잘 되면 뭐하니? 우리 막내가 아직 휘청휘청 하는데. 너 그거 아직 순규한테 말은 안 했지? 그거 말하지 말아라. 걔 혼자 얼마나 기눌리고 그러겠어? 승우야, 알아서 공부도 잘했고 그러게 승진도 잘하지만 승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에휴, 내가 애가 타는구나. 그거 승규한테는 비밀로 하자. 주말에도 밥 먹는 거 너희들끼리 먹어. 네? 아니 그래도 어머님 밥 같이 먹어요. 그래도 남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승진하려고 엄청 노력도 많이 했는데 어머님이 축하해 주시면 남편이 더 기운나고 기뻐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도련님 기눌릴까봐 숨기는 건 좀 서운한 것 같아요. 어머님 그럼 남편한테 전화라도 해주세요. 고생 많았다고 축하한다고 말이라도 해주세요. 아유, 고생했지. 근데 어차피 승진은 해야 할 거고 전화해서 뭐하게. 그나저나 그렇게 승진하면 좀 인사과에 힘 좀 쓸 수 있나? 안 그래도 내가 승규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 걔가 일머리는 정말 좋은데 좋은 회사를 만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가 이참에 남편한테 말해서 승규 거기 좀 꽂아달라고 하면 안 될까? 내가 말하면 안 된다고 할 것 같고 그래도 네가 말하면 좀 들어주지 않겠어? 네? 아유,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어머님. 거기다 시험 보고 입사하는 곳인데요. 남편이 아무리 승진을 해도 인사과까지 관여할 순 없죠. 어머님, 근데 남편한테 살갑게 말이라도 해주세요. 저번에 승진했을 때도 도련님 눈치 보느라 말도 못하고 조용히 넘어갔잖아요. 이번에는 어머님이 좀 축하해 주시고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승우 옆에는
네가 있잖니. 네가 옆에서 축하해주고 좋아해주면 걔는 그것만으로도 좋지 뭐. 승규는 옆에 나밖에 없잖아. 내가 챙겨야지 어쩌겠어. 어쨌든 밥은 먹은 거로 치자. 다음에 승규도 좀 풀리고 하면 그때 이런 거 마음껏 축하해주고 그러마. 어떻게 보면 남편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으니 좀 더 시모가 시동생을 챙기는 게 당연할 수도 있었겠지만 시모의 정도는 심하다고 느껴졌어요. 심지어 시댁에 가서 밥을 먹을 때에도 시동생이 없는 날에는 시모가 입맛이 없어 하기도 했죠. 초반에는 남편이 핏줄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남편은 시모와 비슷하게 생겼고 오히려 시동생은 시부와 똑같이 생겼어요. 시모는 우리보다 시동생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즐거워했고 우리는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시모에 대해서 관심을 줄이게 되었죠. 어느 날 남편에게 물어보니 어릴 때부터 시모는 시동생 위주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예전부터 그랬어. 나는 공부 잘하고 똑똑할 때만 날 봐주고 아마 동생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애정은 동생한테 갔다고 봐야지. 어릴 적에는 서운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하고 있어. 그냥 당신한테 미안하지. 나한테도 별로 애정이 없어서 그런가. 엄마가 당신한테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당신은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귀찮아하니 참 미안해. 나야 괜찮은데 그냥 옆에서 보기에는 당신도 많이 서운할 것 같아서.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이 첫째도 좋아하는 것 같다가 둘째도 좋아하는 것 같다, 셋째도 좋아하는 것 같다가 이러거든? 근데 어머님은 너무 확연하게 도련님을 좋아하시는 게 티가 나니 신기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나 당신 여기 집 핏줄이 아닌가 생각도 했었다니까? 그러게.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뭐 엄마랑 어떻게 봐도 똑같이 생겼잖아.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동생은 살가운 편이고 솔직히 난 그렇지 않은 성격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아마 동생이 살갑게 엄마 챙겼겠지. 그냥 신경 쓰지 마. 엄마 안 변할 거야.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런 거라고 하시겠지만 아니야. 그냥 어릴 적부터 그랬어. 당신은 괜찮아? 나야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머님이 하는 말 들어보면 내가 자식도 아닌데도 서운하더라고. 당신이 들으면 뭔가 더 서운할 것 같아서 말이야. 아니면 한번 어머님이랑 얘기를 해보는 건 어때? 서운하다 이런 거 당신도 잘 티 안 내잖아. 그런 거 말하면 어머님도 바뀌시지 않을까? 안 바뀔 거야. 엄마도 알걸? 나보다 동생이 편하고 나는 좀 불편하다는 거. 이제는 뭐 괜찮아. 나도 가정 꾸려보고 하니까 오히려 엄마가 우리한테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히려 동생처럼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받으면 나중에는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솔직히 그런 건 없잖아. 그냥 우리가 할 만큼만 하면 돼. 남편은 애써 덤덤하게 말했지만 매번 자신보다 동생을 더 챙기고 먼저 생각하는 시모의 행동이나 말을 볼 때면 씁쓸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 후로는 저도 남편을 더 챙기려고 했죠. 시동생은 시모가 자신의 편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시댁에서 가끔씩 모일 때면 굉장히 건방진 표정과 말투로 저희를 대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저와는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랫사람을 부리듯이 저에게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화를 냈고, 시동생과 싸울 때면 남편도 같이 화를 내줬지만, 시모는 오히려 저희를 나무라셨죠. 형수는 근데 요리 연습을 잘 안 하나 봐? 아니, 매번 요리 실력이 거기서 거기야. 형수, 좀 요리 연습해요. 이런다고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아니, 아무리 형이 맹해도 그렇지. 남편 대접은 제대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휴, 이것도 내가 나서야 하나? 형수, 우리 집 아버지 없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알죠? 내가 그땐 가만 안 있어. 도련님,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런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리가 마음에 안 드시면 도련님이 직접 해 드시면 되겠네요. 제가 도련님 먹이려고 여기까지 와서 요리하고 있는 줄 아세요? 어머님 기운 없고 자꾸 축 처지시니까 보양하시라고 여기 와서 밥 차리고 있는 거잖아요. 도련님 말대로 저 일도 하고 있고 바쁜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밥 차리고 있으면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내가 무슨 틀린 말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요리는 좀 하면서 실력이 늘어야 하는데 이건 뭔 요리 실력이 제자리 걸음이야. 엄마가 마음이 여려가지고 형수한테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형수가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말이라도 꺼내 받겠어요? 그리고 형은 왜 가만히 있어? 형수가 나한테 이렇게 대들면 형이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야, 너 어디서 건방지게 네 형수님한테 그따위 말이야? 내가 나한테까지 그러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형수님이 만만해?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정도를 넘어서네. 야, 너나 똑바로 해. 엄마랑 집에 살면서 아직까지 엄마가 해주는 밥, 빨래, 엄마가 청소해준 방에서 사는 놈이 어디 말이 많아? 그 나이에 정신 차려서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얘, 너 왜 네 동생한테 그래? 네가 그렇게 동생을 안 아껴주니까 얘가 형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동생 아끼고 사랑해줬어 봐라. 얘가 형수한테도 알아서 잘하지 않겠니? 그리고 얘가 무슨 못할 말을 했어? 예전 같으면 시집 오면 당연히 시댁에 와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다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거 한 번 안 하고 사는 게 네 아내 아니니? 그런 거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안쓰러우면 말을 하겠어. 엄마도 좀 그만해요. 어떻게 30 넘은 놈한테 아직도 애 취급해요? 애가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건 다 엄마가 만든 거예요. 알아요? 아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시간 내서 잘하려고 노력하는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희가 안 챙기면 제가 엄마 챙길 거나 같아요? 지 밥도 안 해먹는 애가 엄마 밥이나 챙길 거 같냐고요? 남편은 평소에도 무덤덤한 성격이라 화를 잘 내지 않았지만 시댁에서 저에게 버릇없게 구는 시동생에게는 불같이 화를 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무조건 시동생 편을 들었고 나중에는 저 때문에 집안 분란이 생긴다면서 저를 탓하기도 했어요. 시모와 시동생 때문에 저도 남편도 시댁에 대한 정이 슬슬 떨어지고 있을 무렵 시동생은 갑자기 결혼을 한다면서 동서를 데리고 왔어요. 동서는 시동생보다 5살이나 어렸는데 참하고 착하게 보였던 첫 인상과는 다르게 시동생과 다를 바 없는 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동서는
시모 옆에 딱 붙어서 아첨꾼 노릇을 하기 시작했죠. 형님, 저번에 어머님이 저 입덧한다고 과일 잔뜩 사주신 거 아세요? 형님 임신했을 때도 그러셨죠? 어쩜?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나 다정하실까? 남편도 어머님 닮아서 그런지 엄청 다정해요. 어머님이 다 잘 키워주셔가지고 그렇겠죠? 근데 아주버님은 무뚝뚝하신 것 같아요. 형님은 외롭겠다. 그래도 남편이 좀 다정해야 살면서 행복감도 느끼고 그러던데. 그렇죠? 아, 괜찮아. 남편도 다정할 땐 다정해. 나한테만 다정하면 되지. 동서 입덧은 괜찮아? 저번에 입덧 심하다고 하면서 밥도 같이 못 먹었잖아. 그때 전화해볼까 하다가 나 입덧할 때 생각해보니까 다 귀찮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못했어. 입덧 이제 많이 괜찮아진 것 같네? 그래도 다행이다. 뭐 이제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 아, 그때요? 그때 사실 입덧이 살짝 있긴 했는데 금방 괜찮아졌어요. 그러고 보니 다음날 어머님이 저랑 남편 데리고 회집 코스 요리 먹으러 갔는데 형님네는 같이 안 다녀오셨어요? 그때 어머님이 데리고 간 곳 정말 맛있었는데. 그렇죠, 어머님? 아, 또 가고 싶다. 형님네는 거기 안 다녀왔어요? 아, 이거 비밀이었나? 에이, 괜찮아. 그네는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네가 임신했으니 잘 먹어야지. 그네는 애랑 같이 셋이서 얼마나 잘 먹으러 다닌다고. 입덧 했을 때 잘 먹어야 아이도 건강하게 잘 크는 거야. 아유, 우리 둘째는 배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나오니? 그네 임신했을 때는 옆으로 펑퍼짐하게 퍼져가지고 아이 배인지 살쪄서 그런 건지 분간도 안 됐는데. 형님, 그때 살 엄청 찌셨다고 했죠? 그럼 살은 어떻게 빼신 거예요? 남편이 그때 형님 굴러다니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말하던지. 저한테도 그렇게 살찌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살 많이 안 찐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다들 배 이쁘게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번에 성별도 나왔는데 저희 아들이래요, 어머님. 어머, 그러니? 아이고, 장하다 장해. 그네네는 딸 하나 놓고서는 둘째는 생각 없다면서 말해서 내가 어찌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아무리 그래도 아들은 한 명 있어야지. 그래야 든든하지. 엄마한테는 아들이 있어야 돼. 딸 낳아봤자 무슨 소용이니? 나중에 시집가면 끝인데. 아들이 있어야 나중에 엄마 보시고 살고 그러지. 그렇죠, 어머님. 그래도 큰아들이 있어야 모시고 살겠죠?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큰아들도 있고 작은 아들도 있고 얼마나 든든해요. 형님도 이참에 한 명 더 도전해봐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은 있어야죠. 딸만 있으면 나중에 남편이 외롭다고 하던데. 이참에 하나 더 낳으시는 건 어때요?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동서를 보면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도 동서의 편에 서 있는 시모를 보면서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시모와 가까이 지낸다는 것이 저에게는 서운함의 이유가 아니었는데 동서는 저보다 시모와 더 친한 것에 왠지 모를 우월감을 느끼는 듯 했어요. 매번 저에게 연락을 해와 주말마다 시모와 둘이서 따로 만나거나 밥을 먹었던 일들을 나열하면서 시모가 자신에게 더 친밀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듯 했죠. 형님,
뭐 하세요? 오늘 바쁘세요? 저 오늘 어머님이랑 근처 고깃집에 다녀왔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형님도 다음에 아주버님이랑 다녀와 보시라고 말씀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어머님이 고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저희 시댁 모임할 때 거기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오늘 고기 사주셨거든요. 아, 그래? 동서 좋았겠네. 맛있었으면 다음에 시댁 모임할 때 거기 가서 먹지 뭐. 근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거기 괜찮다고 말하려고 전화한 거야? 아까 어머님한테 전화했었는데 전화 안 받으셨는데 동서랑 밥 먹느라 전화 못 받으셨던 거구나? 어머님, 몸은 좀 괜찮으셔? 요즘 몸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그때 동서한테 말한 병원은 다녀오셨대? 아, 거기요?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안 갔다 왔는데요? 괜찮아요. 어머님 오늘 보니까 고기도 잘 드시고 하시던데. 그리고 어른들 너무 살 많이 찌는 것도 보기 안 좋아요. 어머님 요새 살 좀 빠지셔서 늘씬해지시고 보기 좋던데요? 뭐 어머님이 기분 좋으셔가지고 오늘 용돈도 주셨어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한테만 주셨는데. 형님 시간 되시면 저랑 그걸로 차 한잔 해요. 어머님은 저만 쓰라고 하셨지만. 동서, 괜찮아. 커피는 다음에 마시자. 그나저나 어머님 몸 별로 안 좋으실 텐데 정말 괜찮았어? 안 그래도 내가 시간 내서 가볼까 하다가 그래도 동서랑 같이 가면 더 좋으실 것 같아서 동서한테 부탁한 거였는데. 동서, 그러지 말고 내일이라도 갔다 와. 어머님 요새 낯빛도 안 좋으시고 자꾸 속이 답답하다 하시는 것도 그렇고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형님은 어머님 자주 안 보시면서 자꾸 왜 그렇게 기운 없어 보이신다고만 하세요? 어머님은 제가 더 많이 보잖아요. 혹시 형님 어머님 아픈 곳 어디라도 발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장난이에요. 어머님 괜찮으시고 내일 어머님이랑 통화해서 병원 가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주부였던 동서에게 전 어머님의 병원 방문을 부탁했지만 동서는 어머님 컨디션이 좋다면서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중간중간 검진을 받으라 돈을 보내드리면 어머님은 그 돈으로 시동생과 동서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거나 필요한 걸 사주곤 했어요. 전 동서와 시동생에게 그러지 말라 말하고 일정이 바쁜 저 대신에 돈은 대줄 테니 어머님 모시고 병원을 가달라 부탁을 했지만 두 사람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은 갑자기 쓰러지시게 되었어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간경화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간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은 쑥대밭이 됐어요. 시동생은 형이 엄마를 신경 쓰지 않아서 아팠다며 저희를 탓했고 동서는 입을 다물어 버렸죠.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어머님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전 휴가를 내고 어머님 간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해도 어머님은 매번 시동생과 동서만을 찾을 뿐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어머님이 쓰러지신 후 한 번도 간병을 하러 오지 않았지만 저와 남편은 묵묵히 시모를 간병했습니다. 시모의 시동생 동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죠. 저도 남편도 지쳐갈 무렵
온 가족이 간이식 적합성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적합하다고 말을 했죠. 오늘 간호사들끼리 슬쩍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중에 적합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아들들은 아닌 것 같고 며느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큰 며느리가 나랑 간이식 적합성이 맞는 것 같더라. 아유, 그래도 맞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알아보니 간은 다시 재생돼서 나중에는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하더라고. 그네야, 네가 간이식 해줄 거지? 아유, 그럼요. 어머님, 간이식 해줘야죠. 형님이 어머님한테 간이식 해주실 거죠? 그래도 어머님이 건강하게 사셔야 형님도 편하시잖아요. 이렇게 어머님이 야유어가는데 얼른 간이식 해주셔가지고 기운 차리시게 하셔야죠. 어머님, 너무 다행이에요. 간이식 공여자가 가족 중에 있다니. 이제 진짜 수술만 하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 그네야 부담되는 거 알고 있다. 간 그거 조금 떼어내면 된대. 너희 이제 아이 안 낳는다고 했잖니. 그러니까 괜찮을 거다. 그리고 간이식만 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너희한테 줄게. 이렇게 하면 좀 부담이 덜 되겠지? 아유, 난 그래도 이렇게 가고 싶진 않구나. 간이식을 안 하면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간다는데 그래도 마지막은 편하게 가고 싶어. 네? 어머님, 무슨 재산 얘기를 벌써 꺼내세요? 그거는 차차 나중에 수술 끝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형님이 재산 누리고 간 떼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형님이 주시는 거 그냥 받으시면 돼요. 형님이 가족인데 거기다가 적합성도 맞는데 간 안 떼어준다고 하겠어요? 어른이 아픈데 가족이 나 몰라라 하겠어요? 그러면 너무 양심 없고 파렴치한이죠. 그래, 엄마. 형수가 알아서 잘 떼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내일 말해준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기다려야지. 형수, 앞으로 술 한 잔도 입에 대면 안 되는 거 알죠? 밥도 적당히 먹고 운동도 좀 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그래도 신선하고 좋은 간 줘야죠. 아유, 우리 엄마 고생만 하다가 이게 뭔 일이래? 엄마, 우리 생각 좀 해볼게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도 검사해달라고 해서 와이프가 자진해서 검사하긴 했지만 난 영 안 내켜. 이 사람 몸 건강한 것도 아니고 엄마 매일 간병하느라 피곤하고 힘든데 거기다가 간까지 떼어달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도 엄마 간병하러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렇게 알랑방귀 끼워가면서 집 해달라 자 해달라 할 때는 언제고 정작 엄마 아플 때는 왜 코빼기도 안 보이냐고? 아니 그거야. 내가 일이 바쁘니까. 그리고 와이프가 어떻게 와서 간병을 해? 형,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리고 형수가 맞다고 하는데 왜 간 떼어주는 걸 고민한다는 거야? 그거 그냥 간단한 거야. 주는 사람 생명에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엄마한테 간 떼어주는 게 아깝대? 형수, 그래요? 형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요. 야, 네 와이프면 너 그렇게 당당하게 떼어주라 말할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엄마 아플 때마다
와이프가 고생하면서 일하다가 와서도 간병하고, 휴가 내서 간병하고, 생고생은 와이프 혼자 다 하고 있는데, 너 그 앞에다 대고 간 떼어주라고? 네가 양심이 있냐? 양심이 있었으면 한 번이라도 쉬는 날 와서 간병했겠지. 양심 없는 것들. 어쨌든 우리도 생각해 볼 테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간이식 적합성이 저와 맞다는 소식을 듣고선 저도 고민을 하긴 했지만 동서와 시동생 시모가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를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사실 남편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더 남편은 내키지 않는 눈치였어요. 어쨌든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죠. 그 와중에도 시모며 동서며 시동생이며 저에게 문자 연락을 해와 간을 꼭 줘야 한다면서 안 주면 파렴치한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몰래 속닥이는 동서의 말을 우연찮게 들었는데 동서는 간 받으면 형님이랑 볼장 다 본 거죠.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 간이식 적합성 얘기를 듣던 날 가족들은 모두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했는데 아드님 두 분은 적합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며느님 중에서 적합하신 분이 계신데요. 어쨌든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본인 의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적합하신 분은 작은 며느님이시네요. 지금 체중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출산하신 지 1년 되셨으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큰 며느리가 적합한 게 아니고 작은 며느리가 적합하다고요? 아니, 저번에 간호사 선생님들 하신 말씀으로는 작은 며느리가 아니라 큰 며느리가 적합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럼 큰 며느리는 적합하지 않은 건가요? 작은 며느리 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작은 며느님께서 적합하시고 큰 며느님께서는 적합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며느님께서 검진 결과 수치도 괜찮으시고 바로 진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여자분께서 동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의논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머님 상태가 이식을 받으셔야 하는 상태라 너무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제가 맞다니요? 저 지금 아이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요. 제가 어지럼증도 많아서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검사한 거 맞아요? 제가 맞을 리가 없는데. 저 아이가 있어서 안 돼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애 생각하면 저 안 될 것 같아요. 동서, 무슨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 아픈데 가족으로서 마땅히 줄 수 있는 거지, 안 그래? 가족이고 적합성도 맞는데 그거 조금 떼어주는 거 가지고 왜 그래? 의사 선생님도 말하잖아. 출산한 지 1년 지났으니까 괜찮다고. 동서 술도 안 마시고 몸매 가꾼다고 운동도 꾸준히 하니까 괜찮을 거고. 요새 필라테스 운동한다면서 나한테 말했었잖아. 어머님, 너무 딱이네요. 동서 건강관리도 잘하고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머님, 저 술 마시고 솔직히 운동도 꾸준히 안 했어요. 거기다가 어릴 적부터 몸도 약해가지고 이식해드리면 어머님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저 아이 있잖아요. 저희 아이 아직 돌밖에 안 됐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되면
어머님, 이건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사후 공여자 알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동서, 왜 말을 바꿔? 전에는 나보고 안 떼어주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한 거 아니었어? 도련님도 훨씬 마음 놓으시죠? 제가 간 안 들일까봐 도련님 엄청 전전긍긍 하셨잖아요. 이렇게 동서가 딱 맞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세요? 동서, 앞으로 술 마시지 말고 운동도 잘해야 되겠다. 몸 챙겨야 되겠네. 알겠지? 전 제가 적합하다고 알려졌을 당시 동사 도련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당황한 건 동서뿐만 아니라 시모와 시동생도 당황했더라고요. 그 후로 시모와 시동생은 동서에게 간 이식을 해주라며 압박을 하는 듯 했어요. 저에게 했던 말처럼 당연히 간 이식을 해줘야 한다고 했죠. 동서는 결국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잠적하고 사라진 동서 때문에 간 이식은 날아가게 되었죠. 간 상태는 더욱 나빠졌고 시모는 그제야 저와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사죄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위중해져 가시는 동안에도 시동생은 동서를 찾겠다는 핑계로 간병은커녕 병원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뒤로는 시모가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자신이 다 가지고 갈까 알아보고 있었죠. 큰애야, 내가 벌을 받나 보다. 그동안 날 돌봐준 건 너랑 우리 큰아들 뿐이었는데 말이야. 내가 그걸 무시했어. 막내라고 오냐오냐 키웠더니만 엄마가 아파도 이렇게 코빼기도 안 보이고 둘째는 공여를 안 해주고 싶어도 그렇지 시엄마가 아픈데 한 번을 오질 않는 거니? 내가 정말 큰 벌을 받는가 보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정말 서운했어요. 저도 사람이라서 어머님이 차별하시는 거 너무너무 서운하고 슬펐어요. 근데 저보다 더 슬픈 사람이 남편이에요. 남편은 수십 년을 어머님 차별 속에서 컸어요. 솔직히 어머님 하시는 행동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있어야 하는 게 맞는가 싶었어요. 그래도 어머님, 저희 남편의 하나밖에 없으신 어머님이시니 제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건강해져서 나가시면 앞으로는 저희 이렇게 못 해드려요. 그래, 안다. 내가 다 이렇게 만든 거. 그러지 않아도 너희한테 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 승우한테는 내가 말을 해놨는데 너한테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집 큰애 명의로 주려고 한다. 내가 앞으로 건강해져서 나가더라도 너희한테 염치가 없어서 볼 수가 없구나. 작은 애들은 날 모른 척하고 이 큰 벌 내가 평생 받으면서 살란다. 미안하다. 그동안 서운했던 거 이걸로 다 사라지진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너희 마음이 괜찮아졌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우선 건강부터 회복하세요. 동서랑 도련님 책망하시려거든 먼저 건강하시고 하세요. 어쨌든 어머님 사후 공여자도 찾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잘 버텨보세요. 병원에서는 그래도 금방 나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자고요. 그렇게 어머님의 상태가 조금씩 더 안 좋아지고 있을 때쯤 다행히 사후 공여자가 나타나 시모는 간이식을 할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시모의 회복은 빨랐고 금방 퇴원까지 하게 되었죠. 시모는 퇴원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본인 명의에 있는 시동생 집을 팔아버린 것이었어요. 시동생은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동서는 결혼하고 나서 살림을 한 번도 안 해본 건지 음식이며 빨래, 청소까지
모두 엉망으로 했죠. 시모는 아픈 와중에 모든 집안일을 하면서 손주까지 봐야 했고 하루하루 고생하면서 살고 있다고 해요. 잠적했던 동서는 시동생이 찾아내 끌고 왔다는데 시동생 부부는 매일매일 부부싸움으로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시동생과 시모 눈치를 보면서 사느라 매번 힘들다고 전화가 오곤 합니다. 시댁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수렁에 빠지는 관계가 되고 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아예 절 데리고 시댁에 안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겠다고 해도 더 이상은 시댁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어요. 가끔 남편만 본가에 가고 있지만 본인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도 차별에 대한 건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며 말을 하고 있답니다. 간이식 공여자 때문에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고 지금도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차별을 해 애정을 줬던 둘째는 시모에게 또 다른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는 시모에게 받은 집을 처분했고 시댁의 먼 지역으로 이사까지 왔어요. 그래도 그동안 시모에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홀가분한 느낌이네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살 여자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최근에 겪게 된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끔찍했었고 2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희 가족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시모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제일 힘들어했던 건 남편이었어요. 요양원에서 보살펴 드려야 될 정도로 시모의 상태는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며 버티고 계셨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도 시모는 한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시모가 가진 재산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집 밖으로 나가면 모든 걸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결국 합병증으로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죠. 세상을 떠날 때 되면 성격도 온화해진다던데 시모는 반대로 저희에게 더욱더 모진 말과 상처되는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오셨네요. 그 때문에 남편은 뒤에서 정말 많은 눈물을 훔치며 지내왔어요. 시모는 남편의 얼굴만 보면 세상 떠난 시부와 점점 닮아간다면서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사실 거예요? 고집 부린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네가 지금 엄마 병 걸렸다고 무시하는 거야? 누워만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네 거 같지? 무슨 말이세요? 여기에서 이러고 있지 마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마음 편히 지내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아범아, 이놈들이 글쎄 나를 여기에서 내치려 한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너는 잘 알고 있잖아. 왔어? 미리 연락이라도 주고 오지 그랬어. 좀 전까지만 해도 정신없더니 이제서야 숨 좀 돌릴만 하네. 여보, 가서 먹을 것 좀 내와봐. 동우가, 어머니는 내가 잘 보살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 이름 부르지 말라고 얘기했을 텐데 웬만하면 선을 넘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엄마 이번 달 안에 요양원으로 모실게요. 너 지금 형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얘가 성격도 지혜비 똑 닮아서는 너보다 한참 윗사람인 형한테 대들어?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도 걱정돼서 온 거잖아요. 병원도 안 가시겠다고 고집 부리시니까 그런 거죠. 시모는 언제부터인가 남편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고 낡아 빠진 컨테이너에서 나가시지 않고 버티고 계셨어요.
이런 모습이 남편이 보기에는 좋지 않았죠. 예전부터 시모가 관리하며 운영하시던 일을 그만하시길 부탁드렸었어요. 시모가 가지고 계신 부지의 땅이 90억이나 올랐는데 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관리해 오셨습니다. 좀 여유롭게 살아도 될 텐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팔지 않으셨어요. 시부와 시모가 예전에 서울권에 땅을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어 관리를 하셨는데 시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뒤 혼자서 주차장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주차장 부지의 땅값이 폭등했고 90억이나 되는 재산을 손에 넣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제대로 된 집 한 채 없이 주차장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려 했던 건 세상을 떠나신 시부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는 모든 걸 알지 못하지만 시부모님 사이가 워낙 좋으셨었고 두 분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땅을 매입하셨었는데 시부가 떠나시면서 주차장으로 활용되었었지만 시부와 함께 했던 기억들이 남아있는 부지라서 그런지 끝까지 처분하지 않으시고 버텨오셨던 것 같아요. 아마 시부와 함께 했던 그리움들이 남아있어 요양원에 들어가자는 남편의 말에 더욱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사진을 봐도 남편과 시부는 정말 많이 닮았어요. 당연히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닮았다고 하지만 시모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오르셨는지 남편이 찾아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시모가 웃을 수 있는 시간은 아주버님의 얼굴을 볼 때였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데 계속 여기에서 지내시게 놔두는 이유가 뭐야? 지금 당장 치료도 시급하다고. 나도 당연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께서 싫다고 하시는데 굳이 억지 부리면서 눈물까지 보이시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기다려드리고 있는 거야. 나도 지금 이런 삶이 좋지는 않다고. 매일 누워만 계시니까 욕장까지 생기셔서 저 사람이 매번 갈아들이는데 그게 쉬운 줄 알아? 내가 봤을 때 어머니는 아직 여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신 것 같아.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는 게 어머니를 위한 길이야.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사시겠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만 돌아가. 내가 그 검은 속내를 모를 것 같아? 적당히 하라고 얘기했을 텐데. 가려면 네가 가라. 어디서 형한테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내 앞에서 당장 사라지래도?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희가 시모와 아주버님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공간의 여유는 남아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의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 주변의 물건까지 집어 던지시는 행동들에 너무 놀라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은 집에 도착한 뒤에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모를 설득시켜서 병원에서 치료라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길 부탁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았는지 잠시 뒤 목소리 톤이 높아졌고 결국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정말 많은 술을 마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님한테 욕을 먹어가면서도 병원에 모시고 가려는 노력을 보였고 주차장 컨테이너에서 떠나지 않으시려는 시모와 언성이 높아지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남편의 얼굴에 손을 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이가 어머님 걱정돼서 병원 좀 같이 가자고 하는 게 그렇게 싫으신 거예요? 어디서 심이한테 눈을 치켜세요? 그런다고 내가
여기에서 나갈 것 같아?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누가 고집 피우래? 너희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동안 이 사람이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해왔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어떻게 얼굴에 손을 올리실 수가 있으세요? 맞을 짓을 했으면 나이를 먹어도 혼나야 되는 거야. 내가 싫다는데 왜 계속해서 강행하려 하는 거야? 예, 아범아, 애들 좀 내보내라. 일단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나중에 다시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행동해봤자 더 나빠지기만 한다고. 그럼 엄마를 강제로라도 병원에 모시고 가면 될 거 아니야? 무작정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을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할래? 말을 좀 가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엄연히 우리가 손윗 사람이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일단 어머니 앞에서 자식들 싸우는 모습 보여드리는 건 좋지 않으니까 나가서 얘기하자. 방법을 생각해보면 되잖아. 아범아, 너는 여기 있어라. 동욱이 너 혼자 나가. 나한테 아들은 아범 하나뿐이다. 두 번 다시 여기엔 얼씬도 하지마. 남편은 시모의 말과 행동들에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분명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지금 상황을 강제적으로 풀어나가려 하다 보면 역효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만 했어요. 남편과 저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신중하게 의논을 하면서 시모의 건강 상태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 보니 누워 계신 시간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욕창까지 와서 신경을 자주 써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 관리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라 시모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없다 보니 아주버님이 도와드리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당연히 욕창이 생긴 곳을 치료해주고 최대한 옆에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고집 부리는 시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모든 게 정리되어야만 했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일이 너무 바빠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며칠이 지난 뒤에 주말에 아침 일찍 시모의 얼굴을 뵈러 갔는데 건강 상태가 눈에 띌 정도로 안 좋아지셨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희는 급하게 시모의 욕창 패드를 갈아드리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들어오셨네요. 천천히 와도 되는데 오늘은 일찍 왔네. 확실히 주말이라 주차장 손님이 너무 많아. 그렇잖아도 어제부터 계속 동욱이 너를 찾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또 얼굴 보면 화내실까봐 연락 안 했지. 그리고 우리도 일이 워낙 많아서 정신도 없었고 내가 봤을 때 이제는 병원에 모시고 가도 저항도 못 하실 것 같은데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 어머니 앞에서 화낼 생각은 하지 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관리를 해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연락 한 통 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나한테 전화를 안 해? 병원에서 소독만 잘해도 심각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치료도 없었잖아. 다시는 우리 엄마 옆에 얼씬도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두 사람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두 사람이 그동안 받은 게 얼만데? 그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 아닌가? 솔직히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 그럼 된 거지. 뭘 더 바래? 내가 간호사도 아니고 어떻게 썩은 내 나는 욕창을 소독하고 치료해줘.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노인네가 고집 하나는 왜 이렇게 세서 병원 가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만 손 털 거야. 당장 모시고 나가. 두 사람이 나가야지. 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두 번 다시 주차장에는 얼씬도 하지 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지금 뭐라고 그랬어? 주차장에 얼씬도 말라고? 그건 내가 할 말 같은데. 심각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도중 저희에게 한 장의 서류를 보여줬고 저희는 그 서류를 확인한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90억짜리 주차장의 땅을 장남에게 넘긴 명의 이전 서류였어요. 남편은 충격적인 광경에 얼굴이 사색이 돼선 멱살을 잡으며 난리를 쳤지만 이미 법적으로 넘어가 버린 상태라 저희에게 돌변한 태도를 보이며 되려 저희 가족을 밖으로 내쳤습니다. 문제는 시모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일단 병원부터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시모를 병원에 입원시켜 드렸고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고 말았습니다. 욕창이 너무 방치가 돼서 뼈까지 썩게 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혈압이 떨어져 폐혈성 쇼크가 동반되어 생사에까지 지장이 생겼고 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시모는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지척에서 시모를 계속해서 모셔오며 최대한 신경 써 드린다고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모든 걸 다 챙겨 드릴 수가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듯 했어요. 결국 시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까지 전부 치르고 나서야 남편은 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시모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시모가 살아 계셨을 때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퇴근한 다음 주차장에 도착해 컨테이너를 열었는데 시모가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남자와 여자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는 당황스러웠고 시모는 갑자기 당신 큰 아들이 이제서야 돌아왔다며 처음 본 남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시모가 가벼운 치매 정도는 있었지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처음 본 남자의 손을 잡고 큰 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계시니 시모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보였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그 사람들도 당황했는지 갑자기 손을 잡아서 놀랬다며 눈물을 보이셔서 일단 진정시켜 드려야 할 것 같아 컨테이너로 안내하시길래 들어왔다고 저희가 없을 때의 상황을 알려주었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사가 근처라 자주 주차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고 그럴 때마다 주차장을 관리하시던 시모는 그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당신 큰 아들이 왔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친형과 닮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시모의 행동에 대해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모의 건강 상태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치매가 오고 있는 건 맞으나 정신적인 질환도 함께 동반되어 온 것 같다며 특정 인물을 봤을 때 외적인 모습만이 아닌 체형이나 여러 가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 당신 아들로 착각한 걸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었네요. 원래 아주버님은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셔서 갈 곳이 없다 보니 아주 잠깐 시모와 함께 생활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남편과 자주 만나서 술 한잔하며 시간을 보내던 도중 시모가 관리하는 주차장 앞에서 헤어지려 하는데 음주운전 차량 한 대가 주차장 쪽으로 덮쳤고
아주버님이 남편을 구하면서 대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광경을 시모가 보는 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아주버님이 세상을 떠난 게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각인이 되어버렸고 그 충격이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켜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큰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니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모의 상태를 악용했고 저희는 그걸 받아들이게 되었죠. 남편은 행복해 하시는 시모의 얼굴을 보는 걸로 만족했었으니까요. 처음에 당신들이 뭐라고 그랬어? 어느 정도의 금액만 맞춰주면 요양원에서 보살펴 드리는 것처럼 옆에서 잘해 드리겠다며. 그런데 나를 속이고 우리 엄마를 결국 세상 떠나게 만들어? 돈을 모자라게 준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는 모르겠네.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쩌라는 거야? 우리는 좋았는 줄 알아? 그래도 최선을 다해 상황에 맞게 보살펴 드렸어. 그러니까 나한테 거리낌 없이 90억이나 되는 주차장을 넘겨준 거지. 할 만큼 했으니 그에 따른 보상이라고 생각할게. 당신들이 한 행동들은 전부 범죄행위인 거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당장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그런 법으로 해결해 보던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따져보라고. 그분은 이 사람이 아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우리한테 준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는 당신들은 뭘 했는데, 결국 우리 손을 빌린 거 아니야? 도움 받을 때는 감사하게 생각하더니만, 자기 애미 세상 떠나니까 싹 돌변하는 것뿐이 이제서야 본성이 드러나는구먼. 엄마는 치매가 있으셨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진단 결과가 있었는데 그걸 당신들이 악용한 거잖아.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남의 가슴 아픈 상황을 악용해 재산을 갈취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저희는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시모에게 치매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넘어간 시모의 재산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확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장남인 아주버님을 저희 남편보다 아껴왔었고 항상 우선시했던 걸 저도 옆에서 많이 봐왔었어요. 당연히 서운한 부분들도 수도 없이 있었죠. 하지만 전부 다 이해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저희에게 닥치게 되니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세상을 떠나신 것도 원망스러운데 타인에게 명의 이전을 시킨 것까지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네요. 그런데 법적으로 소송을 걸려고 준비하던 도중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상황이 불리해지니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본성이 드러나게 된 거였죠.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거 몰라요? 우리한테 준 걸 왜 당신들이 도로 가져가려는 건데? 법적으로 해결 보겠다고? 서류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고? 당신들도 우리 엄마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금전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줬었고 나는 엄마가 웃고 계신 모습만 보고 싶었던 것 뿐이야. 나 때문에 형이 사고로 세상 떠나게 되면서 엄마가 받은 충격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뒤에서 아낌없이 보상해줬잖아. 그러니 제발 그만해. 이런다고 좋아질 거 하나도 없다고. 부탁이야.
엄마가 남긴 재산만큼은 건들지 마. 여기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들이 담겨있는 공간이라고. 내가 가지지 못하면 그쪽도 가지면 안 되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부숴주겠어. 그래야 내 속이 후련하지. 남자는 포클레인을 끌고 주차장으로 돌진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평생 한자리를 지켜오셨던 컨테이너를 전부 부쉈고 주차장까지 훼손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망가져가는 주차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던 차들은 급하게 달려와 자신들의 차를 밖으로 이동시키기 바빴고 경찰이 오고 나서야 상황은 진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남편은 무너져버린 컨테이너를 바라보며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시댁 식구는 이제 남편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추억마저 모두 빼앗겨버리니 자신의 삶을 원망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부서진 컨테이너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밖으로 분산돼 버린 상태라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바닥에 있는 욕장 패드를 들어 접은 다음 한쪽 모퉁이에 내려놓은 순간 갑자기 시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남편이 가까이 다가가 욕장 패드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 안에 작은 주머니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주머니를 뜯어 안에 있던 내용물을 살펴보니 손가락만한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주차장에 울려 퍼졌고 말도 안 되는 대화 내용들을 듣고 경악하고 말았네요. 엄마, 그럼 이 주차장 장남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당장 내일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해줄 수 있는 거죠? 동욱이 줘야 하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못해줘서 불쌍하잖아. 내일 오면 동욱이 주려고 했는데 엄마, 당연히 내가 동생을 알아서 챙겨주죠. 형이 그런 것 하나 안 해줄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잘 해줄 테니 일단 내일 명의 이전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하루빨리 우리도 자리를 잡고 살지 않겠어요? 형이 동생을 아끼지 누가 아껴주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제가 지켜줘야 하잖아요. 엄마는 이제 푹 쉬시면 되는 거예요. 동욱이한테 줄 건데 아범 너는 사업하잖아. 그래서 돈 많잖아. 동생 거 넘보면 안 되는 거야. 남자는 계속해서 시모를 설득시키려다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지 화를 내기 시작했고 분노한 나머지 무력을 행사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시모의 기억은 세상 떠난 아주버님이 사업이 망하기 전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시모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재산을 줘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오열을 하며 눈물을 흘렸고 세상 떠난 시모와 남자가 나눈 대화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강제적으로 시모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행동을 보였던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다며 경찰서로 달려가 조사를 받고 있던 그 남자의 멱살을 잡은 뒤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접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앞에서 그 사람은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들을 저질렀던 거였어요. 경찰서에서의 몸싸움이 일어난 뒤에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건 법적인 소송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재산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네요. 그 사람들은 주차장을 파손한 죄와 약자인 시모에게 했던 몹쓸 행동들 때문에
법적인 구속을 면할 수 없었고 겨우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모가 그 남자를 보면서 당신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며 웃고 계신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걸 후회한다며 지금도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네요. 그저 어머님의 행복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지금까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시모를 최선을 다해 돌봐드렸다 하지만 넘치는 보수를 받고도 제가 봤을 때 이용만 한 것 같았거든요. 사람의 욕심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